세상에 복수라는 게 별거 있겠나요? 그냥 제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한 일 한번 치르면 그게 바로 복수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를 갈게 만들었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당장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한 발 한 번 딛는 게 어려워서 꾹 참아내고 바보같이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다 털어버리게 되었네요. 두렵기만 하고 불안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막상 발을 내딛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홀가분한 기분까지 들어요. 새 출발을 시작한 저에게 과거를 잊기 위한, 아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제 썰을 풀러 이곳을 찾아왔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저의 다짐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기가 막힌 제 이야기 같이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의 식당이었어요. 원래는 시어머니의 시모,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이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가게 걱정을 하셨었어요. 시할머니 손맛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시할머니와 함께 늙어가는 단골들이 있었을 정도로 음식점은 꽤나 장사가 잘 되었었죠. 지역 신문에도 맛집으로 실린 적이 있었고, 여러 번 방송사에서 촬영 요청도 했었는데, 시할머니께서는 시끄러운 게 딱 질색이라며 늘 거절을 하셨었지요. 저희 시할머니는 엄청나게 정정한 상태로 장수를 하셨었는데,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할 때까지도 살아 계셨었어요. 저희 결혼식에 오셔서 저에게 대추도 던져주시고 하셨었으니 오래오래 사시겠구나 싶어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죠. 식당 문을 닫고 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시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자주 찾아가곤 했었어요. 물론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직접 주방 일을 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할머니께서 관리 감독을 하셨었죠. 그렇게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았던 시할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한 지 1년 차가 딱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전부 너무나도 정정하셨던 시할머니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정신이 쏙 빠졌었지요. 장례를 다 치르고 시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들을 정리하는데 음식점 하나가 딱 걸리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놓지 않으셨던 음식점이니까 내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 나도 대충 눈으로 다 익힌 음식들이야. 나에게 일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지만, 내가 우리 어머님 솜씨 하나 못 따라가겠니? 시어머니는 매우 자신 있는 말투로 음식점을 이어서 2대째 며느리가 운영하는 집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덧붙여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야 뭐 결혼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련히 운영을 잘 하시겠구나 하고는 찬성을 외쳤죠. 조금 흉을 보자면 저희 시아버지는 말입니다. 아주 논팽이 같은 사람이라서 자영업 같은 거라면 허구한 날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술이나 드실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안심을 했었는데,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입니다. 똥손 중에 똥손이라 음식을 만들 때 손맛이라는 걸 하나도 부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가게는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께서 자주 찾아와 주셔서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상태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돈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시할머니처럼 한 가지 메뉴를 고집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이거저거 손을 막 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메뉴는 사안으로 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워낙 손맛이 없고 단골들을 대상으로 돈 한 푼 더 뜯어내려고 서비스 하나 없는 장사를 하신 거죠.
단골들은 대우도 못 받고 음식도 맛없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기 시작하셨고요.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메뉴가 너무 단조로워서 손님들이 들어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님께서 운영하셨을 때야 귀찮으셨으니까 한 가지 메뉴를 고집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기나 하니 내가 제대로 번창시켜서 우리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로지 메뉴 탓만 하시면서 자꾸 일을 벌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 일을 하셨던 주방 일손들이 전부 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새로운 사람이 시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낼 리 없고 손님들은 점점 더 발길을 끊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게 직원들까지 모조리 자를 정도로 장사가 안 됐어요. 월세도 내야 하지 재료값도 들지 공과금도 나오지. 남는 장사는커녕 점점 적자만 보게 되고 그게 전부 빚이 되어서 쌓이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시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이끌었던 가게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아먹은 거나 다름없게 된 것인데 그 때문에 시부랑 시어머니도 꽤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매일같이 오던 손님들도 안 오고 말이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당신은 음식을 뭐래도 맛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괜히 가게 운영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권리금 넉넉하게 받고 팔으라고 했지. 이제는 다 망해버려서 누구한테 이걸 팔겠어. 아니 40년 가까이 내 밥만 먹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참나 나는 말이야 당연히 잘해보려고 한 일이지 내가 망하길 바라고 했겠어? 당신은 그동안 일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권리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처음에 가게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었어? 아주 욕심을 내더니만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네. 밀린 돈들은 언제 처리할 건데? 시모는 시아버지와 싸움을 했다며 속상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세한탄을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시부모님이 그 가게를 팔아치우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꽤 좋은 자리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몇십 년간 같은 간판을 달고 장사를 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또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셨던 전라도 출신이라 은근슬쩍 친정의 이야기를 흘렸는데 엄마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가게 파실 거면 저희 친정에다가 넘기시는 거 어때요? 친정엄마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간판이나 인테리어 손볼 거 없을 것도 같고. 어차피 싸게 넘기시려고 했었으니까 저희가 그거 인수해 볼게요. 아이, 그래? 아유, 그럼 우리야 좋지. 어쨌든 한 가족이 운영하는 거니까 간판 그대로 달고 해도 되고 서로 윈윈이다. 그 자리가 은근히 사람 많이 드는 자리인 거 알지? 우리가 원래는 좀 더 받으려고 했었는데 가족이 한다고 하니까 싸게 넘겨주마. 사실 그 자리가 워낙 알박기식으로 오랜 시간을 시할머니께서 운영을 했었던 자리라 다른 가게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에게선 매일 잔소리가 들리지 시어머니는 짐덩어리같이 느껴져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처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감감무소식인 자리에 갑자기 제가 인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권리금도 안 받겠다고 제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허구나 집에만 가면 너네 시아버지 잔소리에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권리금? 아유 그런 거 필요도 없다. 간판 그냥 달고 장사해도 된다. 내가 이 짐덩어리 때문에 팔목이 잡혀서는 아주 매일매일 스트레스야. 얘 얼른 계약서부터 쓰자. 물론 저희 친정엄마께서 대부분의 일을 봐주시겠지만 일단은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번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탓에 처음에는 손님들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가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죠.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기 때문에 저도 거의 식당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손님은커녕 파리만 줄줄 날려서
아, 이거 망했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게 장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한 지 3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성을 알아준 건지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단골 손님들도 몇 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줄이 늘어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점심시간에는 비어있는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시댁에서 저희 장사에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꽤나 궁금하셨나 봐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오셨다가 빼곡하게 들어선 손님을 보고 무척이나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에서 저에게 살살 말을 하면서 뭐 하나 빼먹어볼까 궁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간판도 결국에는 안 바꾸고 우리 시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네 시할머니 이름 달고 장사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가족한테도 지분 같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뭐라 그러더라? 이름을 쓰는 돈 내는 거 있잖니? 우리 시어머니 이름 달고 장사하는데 개런티였나? 암튼 그런 거 받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께서 먼저 제발 짐덩어리 들고만 가라고 간판 그대로 달고 장사해도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신 건 저희의 노력 덕분인데요. 어머님께서 가게를 완전히 말아드시는 바람에 처음에는 손님도 아예 없었다고요.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완전히 말아먹었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하니 서운하게. 아무튼 우리 가족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초상권인가? 아이 그런 거 줘야지. 이름값이 뭐 한두 푼인 줄 알아? 게다가 내가 권리금도 따로 안 받고 싸게 넘겼잖아. 아유, 애초부터 제발 가져만 가라고 애원을 하셨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그러세요. 어머님, 가족끼리 이런 걸로 돈 문제 엮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판 보고 찾아오는 거겠어요? 저희도 간판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시할머니 전통을 그냥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다. 그 전통이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건데 당연히 우리 집안에 돈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개런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묘하게 그 말에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드려야 하는 부분인가 싶었어요. 아이 근데 몇 번을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저희 친정의 책임을 전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싼값에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일부러 그 자리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장사가 잘 되니까 마치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고민 끝에 늘 평화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친정엄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시댁에서 싸워서 뭐 하겠니? 아이 너한테 시집살이 하나 더 시킬까 궁리만 하겠지.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다. 그냥 매달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조금씩 드리지 뭐. 그 정도 성의 표시만 해도 고맙다고 하시겠지. 며느리가 힘들게 식당 운영해서 버는 돈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 고집을 부려서 시댁에는 돈 주기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장사가 됐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댁에서 해준 건 하나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하니 많이는 드릴 수 없어서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송금을 하기로 했죠. 역시 사돈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잘 통하네. 이런 건 말이야. 네가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꼭 내가 민망하게 내 입으로 돈 달라고 해야겠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잘 챙기는 걸로 하자. 그래야 서로 안 섭섭한 법이니까. 갑자기 돈 주기 싫어지게 말을 하는데 확 철회를 해버릴까 싶다가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친정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꾹 참았어요. 그래도 뭐 제가 매달 50만 원 드리겠다고 하니까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한 지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줄 서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난 덕분에 2호점까지 새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2호점을 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꽤 충격을 받은 표정을 하시는데 솔직히요, 좀 고소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운영할 때는 6개월 만에 망해버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티는 못 내도 배가 무척이나 아팠겠죠. 그리고 더 대박이 난 사실은 식품기업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는 밀키트를 출시할 생각 없냐고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키트가 요즘 대세라서 엄청나게 이윤도 남길 수 있고 이름도 알릴 수 있고 홍보까지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장도 알아봐야 하고 하나하나 맛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해서 한동안은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진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저와 친정엄마는 무지막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꽤 우울한 시간을 보내곤 하셨었는데 가게 일을 하면서 바빠지고 활력을 얻었다면서 사업을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생기 없던 친정엄마의 모습에서 손님들 하나하나 챙기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고요. 오히려 친정엄마를 위해서라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었고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면서 밀키트에 주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2호점까지 낸 마당에 밀키트 사업이 조금 부진하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사업이라는 게 한 번쯤 망하기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안 되면 아쉬운 거다 하고 말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글쎄, 저희 조상신 중에 사업운을 팍팍 뚫어주는 신이라도 있었던 건지 뭔지 아니면 정말 제가 사업을 할 팔자를 타고난 건지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정말 대량으로 쉬지 않고 생산을 해내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손을 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되니까 얼떨떨한 기분까지 드는데 물론 그만큼 저와 친정엄마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공장에 매일같이 방문을 해서 맛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저희 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박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게는 호황을 이루고 타지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엄지를 척 하고 올려주시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죠.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셔주시는 걸로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돈방석에 올라앉게 된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물론 가게를 제 명의로 해두긴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께 제가 지분을 나눠드리면서 공동명의 수준이나 다름없어서 오롯이 제가 벌어들이는 건 아니었지요. 그래도 친정엄마 아니었으면요,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돈을 다 친정에서 가져가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나 돈을 쓸어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나가고 유지비에 운영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버는 거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돈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희보다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가는 비용이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많이 벌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몸을 더 쓰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친정엄마와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편하기도 편했고 마음의 안정도 있고 저는 정말 가게 인수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대신 시댁에서는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졌죠.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돈독이라도 오른 건지 뭔지 제가 보는 게 배가 아팠나 봐요. 내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야. 그 가게가 우리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 아니었니? 한마디로 우리 집안 사업이다 이거야. 네가 친정이랑 나눠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그만큼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소리다. 우리 어머님 얼굴이 떡하니 박힌 간판 아니겠니? 어머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넘기신 가게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텐데 영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내 돈 내놔 하실 거예요? 가게 운영이 잘 되는 건 순전히 저와 친정에서 노력한 결실이고요. 아무리 노력을 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 이름에 얼굴까지 붙여 있지 않니? 애초에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잘하셔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된 거라고. 그걸 왜 몰라주고 자꾸 친정만 챙기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친정에서 가져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매달 주렴. 어머니,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 시할머니 간판 그대로 달고 장사하는 값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도움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탐내고 그러세요? 어머, 얘 좀 봐. 얘가 아주 나를 놀부심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네. 솔직히 50만 원 그거 꼴랑 누구 코에 붙이니? 짜도 너무 짜다. 매출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적어도 매달 500만 원씩은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그 정도는 너에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500만 원이요? 우리 어머님 양심도 없으시다. 저도 매달 500만 원씩 가져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드려요? 그리고 고생은 저희 친정에서 다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일이라도 도와주시면 몰라도 매번 이렇게 볼멘 소리만 하시면서 왜 그 돈을 달라고 하셔요? 저도 날이 선 대화가 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친정엄마의 의견이 평화가 최고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해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그득한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매달 500만 원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뚜껑이 열리게 됐죠. 절 볼 때마다 돈 타령을 하면서 내 돈 내놔, 내 보따리 내놔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머리가 다 지끈거릴 지경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없지 않아. 원래 장사라는 게 꾸준히 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건 맞잖아. 엄마가 솔직히 너무 성급하게 가게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권리금 하나 안 받고 싸게 넘겼잖아. 매달 50만 원은 적긴 하지. 그 권리금? 나한테만 안 받은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도 못 받았을걸? 그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오려고 하겠어. 거기다가 부동산에서도 안 팔렸잖아. 매물 보러 온 사람 하나 없는데 무슨 권리금? 매달 50만 원 드리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에이, 우리 할머니 이름에 얼굴 그대로 걸린 간판 달고 장사하면서 50만 원은 얼굴값도 안 나오지 않겠어. 인테리어도 그대로 쓰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우리 할머니 손주 며느리가 하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거야말로 우리 할머니 이름 쓰는 거지. 사용료 몰라? 어차피 어머님이 쭉 했으면 망할 가게였는데 내가 간판 하나 안 바꾸고 장사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인수했으면 매달 50만 원도 못 받았을 텐데 적당히 만족이라는 걸 하셔야지. 가족이잖아, 가족. 우리 부모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우리 집에 빌부터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냥 미리미리 챙기자.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나중에 그 식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고 시댁 편만 들고 그래? 나는 돈 낼 거 다 내고 인수한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합당한 값을 치르고 받은 건데 50만 원도 시어머니니까 주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챙겨?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넌 매달 어마어마한 돈을 처가랑 나누고 있으면서 우리 집안 챙기는 게 어려워?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예의는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봐.
가게를 물려받을 때 시할머니 이름 써도 된다고 했고 간판도 그대로 달고 해도 된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야.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당연하게 돈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아, 답답하다 진짜.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있지. 꼭 그렇게 계약서 운운하면서 사람이 계산적으로 나와야 해? 나도 서운해. 답답하고. 남편이랑 한바탕을 하고 일부러 욕심 많은 시댁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오히려 제가 무시를 하니까 대놓고 돈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무슨 마르지 않는 돈 항아리라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툭하면 돈 달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도요 진짜 치졸했어요. 그냥 돈 줘라 하면 제가 안 줄 게 뻔히 보이니까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번에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만 말이야. 이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지 뭐니.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늙은이 돈 없어서 임플란트 못 한다고 했더니만 치과에서 죽만 먹고 살 거냐고 묻더라. 임플란트 값으로 500만 원 달라던데 얘 송금 좀 해줘라. 아이고, 나는 이번에 잠을 잘못 잤는지 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만 디스크가 오기 일부 직전이라대. 디스크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 거 알지? 미리 예방하려면 도수 치료인지 뭔지 그런 거 받으라고 하더라. 매달 얼마더라? 60만 원, 60만 원 가까이 나온다던데. 너네 CM이 임플란트 값 주면서 매달 내 도수 치료 값도 좀 다오. 그 돈이 정말 병원비로 쓰일지 다른 곳에 쓰일지 모르는 상태니까 저는요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요. 그냥 떼를 쓰는 얼굴이 아니라 진짜로 섭섭해 보이는 얼굴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돈을 드렸어요. 시댁이 늘 저에게 못될 말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장사하는 것 가지고 돈 타령하는 소리만 안 하시면 나쁠 건 없는 관계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잘 놀러 다니기도 했고 은근히 시어머니가 푼수 같은 면이 있어서 저랑 아주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 편만 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께 워낙 잘하기도 했고 친정아버지랑 같이 낚시도 다니고 취미도 즐겼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겠나요? 저도 그냥 아프다고 하시니까 쿨하게 드리기로 했죠. 시댁에서 간간히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긴 했지만 또 과하게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서 대충 장단 맞춰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과할 때는 남편에게 말을 해서 조율도 하고 적은 비용은 괜히 생색 한번 내면서 도와드리고 있었죠.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신우가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신우가 대뜸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도 지 멋대로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자라서 결혼을 통보하고 든 게 영 이상한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 황당해서 신우를 봤죠. 아니, 갑자기 이게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냐. 결혼? 너 만나는 남자는 있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처먹는 인간이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결혼이 네 집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논팽이 같은 것한테 꼭 깨이지 말고 가만히 밥이나 먹어. 논팽이는 무슨. 나 이번에는 진심이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사실 나 임신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갑자기 뭘 했다고? 임신? 아이고 진짜 인연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임신은. 내가 사고 한번 크게 칠 줄 알았지. 엄마 손주 보게 생겼는데 축하한다고는 못하고 미쳤냐니. 애가 들어 엄마?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 남자 쪽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래. 웃기고 앉아있네.
아니 네가 만나봐야 술 처먹다가 만났을 텐데 대단한 놈 집안 인간을 어디서 만나? 그거 다 꾼 아니냐? 너 뒤통수 제대로 맞추려고? 애가 듣는다니까 엄마.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그래.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더라고. 집안이 전부 사업가 집안이래. 남자친구도 돈을 펑펑 쓰는 게 말이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다니까.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지. 어이구 천치백수가 무슨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야야 그거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인간이 네가 뭐가 좋다고? 이거 분명히 어딘가 모자라거나 사기꾼인 게 틀림없다.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아이씨 아니야. 나도 우리 집안 엄청난 집안이라고 뻥쳐서 그래. 수준이 끼리끼리 잘 맞는 줄 알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라니까.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골이 터진다 터져. 뭐라고? 아이 뭐라고 구라를 쳤길래. 내가 정말 으이그 진짜. 아니 뭐 맞잖아. 올케 언니가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도 뭐 따지고 보면 부자 아니야? 가족이 사업하는데 돈 잘 번다고 했을 뿐이야. 아 근데 글쎄 그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이 안 들겠어? 그 남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임신까지 했지. 임신했으면 결혼하는 거죠 뭐.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뱃속에 애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가씨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집 부려봤자 아가씨 인생만 꼬이는 거니까 그냥 결혼시키자 마음먹고 예비 사이나 한번 봐봐요. 언니가 간만에 옳은 소리 좀 하네. 그 집안이 워낙 부자래. 그래서 나도 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우리 집 잘 산다고 했지 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이 잘 산다고 했더니 못 믿겠다면서 나한테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거 있지? 집을 사오라고 했다고? 아유 이 미친 기집애야.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한테 집을 하나 떡하니 해주니.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나랑 네 애비 당장 노후자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첫째 내한테 병원비까지 다 쓰고 있는 마당에 뭐가 어쩌고 어째? 집을 해줘? 아유 아가씨 그 집이 부잣집이라면서요. 왜 아가씨한테 집을 해오라고 하세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언니. 아 내가 고졸이잖아요. 내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집을 해오자 아니면 결혼 못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보니까 딱 이상하네. 그냥 결혼하지 말아요. 싹이 노란색인 게 보이는데. 그거 애지중지 해봐야 나중에 아가씨만 상처받는다니까. 아직 임신한 거 주위에서 모르지? 사기꾼 같아. 내 편 잘 되다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요? 언니도 참. 그 집 진짜 잘 산다니까. 내가 집에 가봤어. 무슨 모델하우스처럼 으리으리해.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내 인생도 활짝 피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순간 신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냥 멀뚱멀뚱 있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향해서 말하더라고요. 예, 네가 우리 가족 이름 걸고 장사하고 있지 않니?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을 테고 말이다. 그 단골분들이 전부 우리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할 때부터 왔던 손님들인 건 알지? 지금은 그분들보다 저희 단골이 훨씬 많죠. 이제는 뭐 어머님이 와서 보셔도 다 새로운 얼굴만 잔뜩 있을걸요? 아유,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장사가 됐겠냐 이 말이다. 우리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된 거나 다름없지 않니? 근데 네가 맨날 요 입부터 싹 씻으니까 배응망덕한 신경까지 든다. 아유, 저랑 친정엄마가 노력해서 일군 결실인데 왜 어머님이 배응망덕해 하세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데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소리를 하네. 아무튼 그만큼 돈을 좀 벌었으면 성의 표시도 좀 하고 할 줄 알아야지.
사업가가 통을 크게 써야지. 고작 병원비 몇 푼 지어주고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걸로 끝내서야 되겠어? 그러니까 얘 결혼할 때 너네가 집 한 채 해줘라. 집을 한 채 해주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결혼을 소꿉장난으로 아시나 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 집이 떡하니 나오나요? 신우가 결혼하는데 제가 가전 하나 해주면 됐지 무슨 집을 해주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다. 염치고 넙치고 나발이고. 그러면 임신까지 한 우리 딸을 미혼모로 만들 거야? 어? 애는 낳아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집 해와야 결혼시켜준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딸 미혼모로 사는 거 나 죽어도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럼 뭐 어머님 집 팔고 해주시게요? 아니면 정말 눈에 흙이라도 뿌려드려요? 딱 봐도 사기꾼 같다면서요. 갑자기 집을 해주라니요. 그것도 저한테요. 이해가 미혼모로 사는 것보다야 돈 좀 쓰는 게 낫지. 너는 우리 딸을 그렇게 봐놓고도 애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꼴이 보고 싶니? 아니 막말로요. 그게 제 탓도 아니고 신우가 덜컥 임신을 해서 온 건데 왜 제가 집을 사줘야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임신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신우의 선택이었는데 왜 책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져야 하냐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엉엉 울면서 가족끼리 너무하다고 돈도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난리를 치대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던 시어머니도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신우를 달래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퍽퍽 쉬고 남편은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밀키트 장사가 그렇게 잘 돼서 돈 긁어 모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는 껌 아니야? 뭐 우리가 의리의리한 궁정 같은 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 놈은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꼭 그렇게 말을 덧붙여서 저한테 마이너스 점수를 받더라고요. 저는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절대로 뱉지 않았고 입국 다물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신우도 이제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임신은 했지. 남자는 놓치고 싶지 않지. 결혼하고 싶지. 집은 못 구하지. 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백수한테 무슨 대출이 나오겠어요? 신우도 그렇고 시댁에도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자 쪽 집안에서는 집 못 해오냐고 집 잘 산다는 거 다 구라일 줄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신우한테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줬대요 글쎄. 당장 애도 없애버리고 인연도 끊자고 하면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파혼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궁지에 몰린 신우와 시모는 저희 식당까지 찾아오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홀키 언니 때문에 나 시집가는 거 다 망하게 생겼어. 애까지 없애버리면 소문나서 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겠어? 애를 낳으면 미혼모로 어떻게 살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생겼는데 그깟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를 떠냐? 집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쪽 집안에서 우리 집 보고 사기꾼 집안이란다. 사기꾼 집안.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고 파혼하자더라. 언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집도 절도 없이 애만 덜렁 낳아서 키워? 언니만 호의호식하면 다야? 내가 저거 아주 괘씸해서 더는 못 봐주겠다. 우리 딸이 너 때문에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너만 행복하게 냅둘 것 같냐 내가? 파혼에 대한 책임은 네가 물어라. 너도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리고 우리 아들 좋다고 졸졸 쫓아다녔던 거 귀여워서 결혼하라 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우리 아들이랑 너랑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제가 그 말에 그동안 쌓인 게 한순간에 터져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우리 남편 졸졸 쫓아다녀서 결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왕대접 해주면서 그동안 버티고 했었던 말입니다. 가게 잘 된다고 돈 좀 만진다고 유세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신우 집까지 해주라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냥 이혼할게요. 제가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소장에 도장 꽝 찍고 그러고 올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그렇게 강수를 뒀더니 시어머니가 헉 소리를 내면서 놀란 것 같았지만 이게 또 나름 고부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 아니겠어요? 그래, 이혼해라. 너 없다고 우리 집이 절절맬 것 같냐? 이혼해야죠. 나도 너 같은 되바라진 며느리 없는 게 낫다. 그 말에 저도 콧방귀를 끼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을 했고요. 3일 만에 시댁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진짜로 이혼 소장을 보낼 줄 몰랐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예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는 게 어딨어. 그날은 서로 흥분해서 한 말이었잖니. 우리 아들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혼시켜서야 되겠니?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딨어. 어른이 말을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지. 자기 자존심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른이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니? 굽힐 때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아,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생각하셨죠? 장난 아니니까 보낸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보낸 거라고요. 아유, 너 없으면 우리 아들은 누구랑 사니? 우리 아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라고 지르신 거예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정리하자고 말할 거고요.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 뭐라고 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소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저에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으면서 그깟 집 하나 못 해줘서 이혼하자는 거야? 야, 진짜 너도 너다. 어떻게 사람이 가족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내 동생 안 불쌍하냐? 네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나 같으면 간이라도 팔아서 도와주겠다. 그럼 네가 간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재산 같은 건 서로 알아서 정리하자. 욕심 그만 부리고 너도 제발 네 인생 좀 살아라.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졸졸 쫓아다녔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나 했는데 막판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꾼 남편 때문에 전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가게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사모점까지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래저래 나눈 돈을 각자 들고서는 저는 친정,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돈으로 뭘 했겠어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신우한테 집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뭐 차라리 잘된 결말이네 싶었죠. 그런데 집만 구해서 결혼이 되겠냐고요. 결혼식 준비에 애까지 생겼으니까 큰 돈 나갈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돈이 쑥쑥 빠지게 되면서 시댁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죠. 원래 그리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는데 허영심 가득한 신우가 아주 돈을 물쓰듯이 썼으니까요. 자기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한다. 이 예비시댁이 사업가 집안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 하면서 큰 돈을 요구를 그렇게 했다네요. 남편이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이제는 돈 주기가 싫었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나고 저희는 사모점을 오픈했는데 신우가 시집을 간 집안이 정말로 사기꾼 집안이었는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시댁에 돈을 빌리러 온대요. 알고 보니 으리으리했다던 그 집도 어디서 빌려온 집이었고 신우가 해온 집에 신우네 시댁 식구들이 전부 눌러붙었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게 전부 신우에게 한탕 제대로 뜯어내려고 빚까지 내서 만든 연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신우가 임신을 해버렸고 신우도 자기네 집 잘 산다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서로가 서로 없는 돈에 휘둘려서 그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서로 쌍으로 사기를 치다가 저당이 잡혀가지고서는 시댁 살림만 풍비박산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빌 언덕이 어디 있겠어요? 저밖에 없는 거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말입니다. 글쎄 이 인간들이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에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상표권 소송이요. 한마디로 저희 가게에 시할머니 이름을 걸고 있었으니 그 이름을 떼어버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닌 남인데 말이야. 간판에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 걸려 있는 게 아주 꼴 보기가 싫구나. 떼라 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어머님 이름 달고 승승장구 안 했니? 그 사용했던 이름값으로 1억 내놔라.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불이다 싶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맞소송 걸었죠.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었고 저쪽 집에서 상표권 등록한 것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제가 애초에 사올 때 간판까지 다 써도 된다고 했다고 계약서도 안 썼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열불을 토해냈죠. 결국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점이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개런티를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제가 그 상표까지 거래를 했다는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간판에서 이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돈 나가는 일이 아니니까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시댁 측에서는 한탕 뜯어낼 수 없었기에 망연자실해 했죠. 뭐 어쩌겠어요. 정들었던 그 이름을 전부 떼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랑 친정엄마는 상표를 전부 친정엄마 이름으로 바꿨어요. 밀키트도 가게도 전부 친정엄마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간판이 바뀌었다고 주인도 바뀐 줄 알고 사 먹질 않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손님들을 전부 떠나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전문적으로 SNS 마케팅을 하는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상표가 바뀐 것뿐이다. 주인은 그대로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걸 전부 가감없이 홍보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시 알아주더라고요. 주인이 바뀐 줄 알았다면서 떠났던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고 장사는 다시 호황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록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긴 했지만 일이 바쁘니까 정신도 없고 쌓이는 통장 잔고에만 행복해했죠.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법 아니겠어요?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 마음고생을 꽤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물론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상표권 소송은 정말 저나 친정엄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괘씸한 짓을 한 번 더 하는데 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글쎄, 저희 가게 근처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식당을 낸 겁니다. 그것도 시할머니의 이름을 떡하니 달아서 말이죠. 지들이 결국에는 상표권 등록을 했나 보더라고요. 보란 듯이 저희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어머님 이름 달고 제대로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한다. 선의의 경쟁 한번 잘 해보자꾸나. 저희 친정엄마가 굵은 소금 어디 있냐고 찾는데 제가 말렸죠 뭐. 당연히 손님들에게도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쪽 집에서 우리 집이 원조다. 저쪽이 우리 이름 따라해서 장사한 거다 하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 식당에 찾아오시던 손님들도 궁금하긴 했었는지 한동안은 정말 이전 시댁이 낸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근처에 같은 업종 2개가 생겼으니까 당연한 지사로 저희 매출도 아주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밀키트 사업도 하고 있었고 2호점에 3호점까지 있었으니까 버틸만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전 시어머니의 손맛이 아주 예전부터 똥맛이라고 했었잖아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2번이라고 안 망하겠어요. 의욕만 넘쳐서는 어떻게든 우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빚내서 일만 벌였다가 쫄딱 망한 거죠. 진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간판 바로 내리는데 제가 그 앞에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말입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가게 내려고 진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전 시부모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낸 것이었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아파트까지 날아가 버린 거죠. 결국에는 집이 없으니까 이전 신우한테 해준 집으로 이전 시댁 식구들 전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이미 이전 신우네 사돈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대가족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기꾼 집안에서 사기를 친 것들이 전부 걸리는 바람에 소송 싸움 걸리고 아주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가족이 3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오죽 불편했겠냐고요. 저희 식당에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울면서 빌더라고요. 진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가족들은 전부 내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고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내 방 같은 건 꿈도 못 꿔. 방도 없어서 거실에서 자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잠이 깨서 잠도 푹 못 자. 회사에서 퇴근하기가 싫을 정도라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내가 너의 소중함을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 그때 제가 깍두기를 리필한답시고 깍두기통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전 남편 머리 위에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야, 어디 그 낯짝을 들이밀어? 나한테 정이 있네 없네 뭐라 하더니만 옹기종기 다 같이 붙어 살면 정도 붙고 좋겠네. 너희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하나 되어 잘 살아봐. 나한테 이제 와서 동정심에 호소하지 말고. 나는 너한테 요 일말의 미련도 없거든. 깍두기 국물을 다 뒤집어 쓴 전 남편 놈이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나 좋다고 몇 년을 쫓아다니더니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냐? 너 남자 생겼냐? 내가 이렇게 빌면 한 번쯤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야말로 이게 무슨 심보야. 우리 가게 망하라고 지역신문에까지 원조가 누구? 이러면서 기사까지 내놓고 가게까지 근처에 오픈해놓고 이제 와서 다 망해버려서 돈 없으니까 빌고 비는데 내 마음이 돌아서길 바라는 게 등신 아니냐? 아유,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라. 사라지라고. 전 남편은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아우, 며칠을 귀찮게 하길래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망나니 같은 이전 신우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런 사기꾼을 뭘 믿고서 평생 살겠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애는 네가 키워라 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전 신우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하던데 양육비 청구 문제로 또 소송을 거내 마는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당장 키울 마음이 없어서 미루길 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무튼 길거리에서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욕심을 부리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교훈 하나는 제대로 얻었습니다. 제가 굳이 제 손을 더럽히면서 복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한 그들을 위해 축배를 들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